서사갈래의 두 번째 작품 사씨 남정기입니다. 사씨 부인이 사씨 부인이 있거든요. 예, 이 여자가 남쪽으로 간 이야기를 말해요. 자, 김만중 누군지 압니까? 김만중 중요한데. 구원몽 들어본 적 있어요? 구원몽 무슨 내용이죠? 꿈 속에서 막 무슨 막 보고 되게 재밌게 살았는데 일어났더니 뭐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 맞아요. 조신의 꿈을 모티프로 한 구운몽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준혁아, 꿈과 현실이 교차되는 구조를 무슨 구조라고 그랬죠? 환몽 구조예요. 환몽 구조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고, 아까 조신의 꿈, 희찬아 주제가 뭐였지? 조신의 꿈? 행복적 뭔가 이 어떻다는 거야? 드디어 뭐 허무하다 이런 거죠. 인생 무상이 주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김만중의 작품이 이렇게 연결이 조금 되는 거라서 같이 봐두셔야 될 거고요. 자, 김만중의 소설은 두 개예요. 대표작이 두 개인데 둘 다 한글 소설이고요. 김만중이 어머니가 한글을 잘 쓰시는데 엄마가 심심할까 봐 이 작품들을 창작을 했대요. 엄청 효자죠. 자, 조선 후기에 가정 내 갈등을 소재로 한 소설을 무슨 소설이라고 하죠? 아 가문살 짝퉁 그거 자, 우리나라 거의 최초의 가정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해요. 가정소설은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룬다고 그랬어요? 가족의 맞아요. 처첩 간의 갈등을 다룬다고 그랬죠? 배경이 어딥니까, 이거? 명나라 왜 명나라를 배경으로 했어요? 한국어로는 그 왕족을 까는 거죠. 맞아,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아, 이 당시 그 왕비 누구죠? 원래 부인을 쫓아내고, 어? 초가 들어왔는 그 누구지? 뭐 명나라 왕비 중이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왕이 자기 7시에 일로 와. 안 돼. 아, 냉장고 문짝이에요. 숙종. 왕비 이름은 왕비. 20인 인현왕후. 이년 응. 그걸 몰아내고 장희빈이 왕비의 자리에 올라갔단 말이야.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그거 어떻게 보이겠어? 양반들이 보기에. 안 좋게 보이겠죠. 그거를 돌려가기 위해서 이 작품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왕한테 너 좀 반성해. 김원중도 양반이에요. 라는 의미의 소설을 풍간소설이라고 합니다. 좀 충고하는 내용의 소설? 자, 명나라 제상 유희라는 사람은 늦음하게 아들 연수를 얻어요. 부인 최씨는 연수를 낳고 세상을 떠난다. 연수는 15세의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된 후 사씨라는 여자와 결혼을 한다. 서너해가 흘러 유희는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다. 자, 여기서 그러면 남편이 한림학사가 된 유연수를 말하는 거고요. 사씨가 부인 주인공입니다. 세월은 유수처럼, 유수가 뭡니까? 쏟아지는 병. 흐르는 물처럼. 흘러서 3년의 상기가 훌쩍 지났다. 부모님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다. 한림은 누구야? 유한림? 사씨 남편. 비로소 관직에 나갔다. 천자는 왕입니다. 장차 글을 크게 쓰려 했다. 한림은 자주 상소문을 올려서 조정의 득실을 논했다. 조정이 뭐죠? 그 대학 같은 거 아니야? 음. 왕 맞아요. 지금의 정부 역할을 하는 거죠. 득실을 논했다. 그런데 엄승상이 그를 어떻게 하지 않았다? 좋아하지 않았대. 그러므로 여러 해가 지나도 관직은 올라가지 않았어. 자, 그 당시 힘 있는 사람이 유한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승진을 더 이상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 무렵 한림 부부는 나이가 23살이었다. 그들이 결혼한 지 10년 가까이 흘렀지만 자녀가 없었다. 그래서 사씨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내 체질이 허약하여 자식을 낳을 수 없는가 보다. 그래서 사씨가 조용히 한림에게 뭘 두라고? 첩을 두라고 권해준 거야.
한림은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 생각하여 웃으면서 대답하지 않았다. 사씨는 몰래 매파. 매파는 뭐예요? 본인을 흉내하는 할머니. 중매하는 할멈. 중매쟁이 들어봤습니까? 지금으로 하면 그런 거겠지. 맞아, 맞아, 맞아요. 시켜서 양가해 양민의 집에 쓸만한 사람을 고르게 했다. 그럼 누가 결정한 거야? 이거 처벌 두라는 거. 네파 사시요. 그렇지. 부인, 자기가 남편한테 첩을 들여주려고 알아본 거 아니야? 자, 두 부인은 한림의 고모입니다. 그러면 아빠의 동생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똑똑한 여자로 나와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사실을 찾아갔어. 예, 듣자하니 낭자가 장부를 위해 남편을 위해서 첩을 구한다고 하던데 너 진짜 그거 정말이니?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두 부인이 얘기해. 집안에 첩을 두는 것은 환란의 근본이야. 한 필 말에는 두 개의 안장이 있을 수 없고 한 그릇 밥에는 두 개의 수저가 있을 수 없지. 비록 남자가 원한다 하더라도 말려야 하는데 하물며 스스로 구하려 한다는 말인가? 라고 얘기한 거야. 아니 왜 부인을 더 두라고 하는 얘기니? 그랬더니 이 누가 대답하는 거야? 사씨가. 자, 첩이 존문, 이 가문에 들어온 지 이미 9년이나 지났어요. 근데 아직 자녀가 없잖아요. 옛날 법도에 따르면 응당 내침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 자식을 못 낳으면 쫓겨났었어요. 하물며 이렇게 첩을 꺼려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 그랬더니 두 부인이 얘기합니다. 자녀의 생육은 빠르거나 늦으면 하늘의 운명에 달린 거지. 사람들 가운데서는 간혹 30이나 40살 이후에 첫 자식을 낳는 경우도 있어. 너는 지금 겨우 20을 넘겼는데 왜 이렇게 근심을 지나치게 하니? 그랬더니 또 선생님 그 겨우 소리 남겼으면 언제 결혼한 거예요? 13살이에요. 13, 14살 때 옛날엔 다 했겠죠? 자, 첩은 타고난 체질이 허약합니다. 나이는 아직 늙지 않았지만 혈기가 벌써 20살 이전과는 다릅니다. 10대랑 20대랑 몸이 다르다. 월경 또한 주기가 고르지 않지요. 첩은 이는 천만이 홀로 아는 일입니다. 하물며 일처일첩은 한 명의 부인과 한 명의 첩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네요. 결혼할 밖에 안 되는데 옛날에는 또 문화가 달랐으니까 그때는 평균 수명이 40대 중반 정도 됐었대요. 조선시대는. 그런 이제 기울어가는 정도라고 보지 않았을까요? 지금 뭐 평균 수명이 지금 2배 정도 늘어났으니까 아마 인식도 좀 달랐겠죠? 지금 20대면 날라다니는데. 그러니까요. 비록 관저의 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세속의 부녀자들은 시기 질투하는 습속은 본받지 않을 것입니다. 야, 단어 뜻 기억해두세요. 투기라는 말 들어봤어요? 불법 그거랑 완전 다른 겁니다. 이건 뭐야? 질투하는 마음을 투기라고 해. 여자들의 뭐 몇 대 악 이렇게 있어. 뭐 질투하는 것도 거기 들어가거든요. 3대학 뭐 이런 거. 모르겠어요. 아, 무슨 칠악인가? 거기에 애기 못 낳는 것도 들어가고 질투하는 것도 들어가요. 남자는 없어요. 응, 맞아. 자, 중략 부분. 유한림은 사씨의 권유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누구? 교씨를 첩으로 받아들이고 교씨는 얼마 들어오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몰라. 아들을 낳아버렸네. 그러면 이 교씨는 무슨 생각하겠어? 자기가 본처보다 위대하다. 그렇지. 내가 본처보다 위대해. 그러면 진짜 본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지. 그치? 첩의 자리로 있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아들까지 낳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근본이 나쁜 년이에요. 자, 그날 저녁 한림은 서원에서 집으로 돌아가 백자당으로 갔다. 하지만 술에 취하여 잠을 이룰 수 없어 난간에 의지하고 앉아 있었다. 마침 달빛은 대낮처럼 밝고 꽃 그림자가 창문에 가득했다. 분위기가 좀 아름답네요. 그래서 한림이가 교씨에게 명하여 노래를 부르게 했어. 그런데 교씨가 감기가 들어 목이 아프다는 구실로 사양했다. 한림이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검은고를 타시게 라고 얘기했어. 근데 교씨는 그 명도 따르지 않았어. 한림이 재촉하니까 갑자기 앉은 자리가 젖을 정도로 눈물을 펑펑 흘려요. 그래서 한림이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 아니 네가 내 집에 들어온 지 이렇게 불평하는 기색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뭐 시켜도 안 한다 그러고 오늘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서럽게 오니? 그랬더니 교씨가 대답도 하지 않고 더 슬프게 온 거야. 한림이 물어봤더니 자 교씨가 이야기하죠.
자, 하문. 질문하시는데 대답하지 않는다면 상공에게 죄를 얻고, 대답한다면 부인에게 죄를 얻을 것입니다. 상공은 한림, 얘는 사씨. 대답하기도 어렵고 대답하지 않기도 어렵습니다. 비록 매우 난처한 말을 한더라도 내가 자네를 꾸짖진 않을 것이야. 숨기지 말고 말해봐. 그랬더니 교씨가 또 얘기합니다. 첩의 촌스러운 노래와 거친 연주는 본디 군자께서 들으실 만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명을 받들고 마지못하여 못난 재주를 드러냈던 것이지요. 또한 정성을 다 기울여서 상공께서 남편이 한번 웃음을 짓도록 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나는 진짜 네가 하라 그래서 한 것뿐이고 그냥 한 거야. 근데 오늘 아침 부인께서 사씨가 저를 불러놓고 책망하셨습니다. 상공께서 너를 취하신 까닭은 단지 대를 잇기 위한 것이야. 집안의 미색, 여자가 부족한 때문이 아니야. 그런데 너는 밤낮으로 얼굴이나 다독거렸지. 또한 듣자하니 음란한 음악으로 남편의 심지를 꼬셔서 가풍을 무너뜨리고 있다 하더구나. 이는 죽어 마땅한 죄다. 내가 우선 경고부터 해두겠다. 네가 만일 이후로도 이런 행실을 내 남편을 꼬시는 행실을 고치지 않는다면 내가 비록 힘은 없지만 아직도 여태우가 첫 부인의 손발을 자르던 칼과 벙어리로 만들었던 약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각별히 조심해 라고 경고했다는 거야. 진짜 사씨가 이렇게 경고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어. 그리고 이거는 옛날 중국의 옛날 이야기를 인용한 거예요. 자, 교씨가 계속 말합니다. 첩은 본래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계집으로서 상공의 은혜를 받아 부귀영화가 극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여한이 없어요. 단지 두려운 바는 상공의 청덕이 저의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명령을 따를 수 없었어요. 라고 모함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면서. 한림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속으로 가만 생각해 봤어요. 한림의 생각. 아니, 내 부인인 사씨는 투기가 뭐였지? 질투. 평소 질투하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교씨를 매우 은혜롭게 대하고 있었어. 일찍이 교씨의 단점을 말하는 소리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마도 교씨의 말이 실정보다, 사실보다 지나친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거야. 누구를 의심하는 거야? 첩을. 교씨가 이거 거짓말 아니야? 라고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림도 이제 생각해 보다가 이제 교씨를 일단 위로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자네를 취한 것은 본디 사씨 부인의 권고를 따른 일이었네. 또 부인이 일찍이 자네에게 해로운 소리를 한 적도 없었지. 이 일은 아마 비복은 누구예요? 하인들, 종들 가운데서 누군가 거짓말을 하였기에 부인이 잠시 놓아야 하신 말씀에 지나지 않을 것이야. 그러나 성품이 본디 유순하니 자네를 해치려 하지는 않을 거야. 누구 편 들고 있는 거야, 지금? 사실 그렇지. 염려하지 마. 하물며 내가 있질 않나. 자네를 어떻게 해칠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해. 교씨는 끝내 마음을 풀지 않은 채 한림에게 살해할 대답을 했어요, 또. 옛말에 이르기를 호랑이를 그리는 데는 뼈를 그리기 어렵고 사람을 사귀는데 마음을 알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교씨는 얼굴이 유순하고 말씨가 공손하였다. 따라서 사부인은 단지 좋은 사람으로 여겼을 따름이었다. 조심하라고 한 말씀은 오직 음란한 노래가 장부를 오도할까 염려한 것이었다. 또 이것 또한 교씨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것이었다. 원래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어. 사씨가 교씨를 위하는 마음에서 조언을 해줬던 거지. 추호는 털끝만큼도 시기하는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교씨는 분한 마음을 품고 교묘한 말로 헐뜯어서 마침내 큰 재앙의 뿌리를 양성했다. 뭔가 앞으로 이게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암시한다는 거죠. 부부와 처첩의 사이는 진정 어려운 관계라 안 할 수 있겠는가? 서리법이고 이거 누구 얘기야?
지금 누가 이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서술자. 서술자가 요약해서 정리해 주는 거고요. 여기 부부와 처첩 사이는 어려워요. 라고 편집자적 논평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요 한 부분밖에 없으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밑줄 긋고 문제 많이 나오겠지? 자, 그런데 이때까지 한림은 교씨의 감사한 꾀를 깨닫지 못했고요. 사씨 부인의 본의도 역시 의심하진 않았다. 그러므로 교씨는 다시 참소를 행할 수 없었다. 그래서 교씨는 다시 이제 거짓말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계책을 꾸며냅니다. 자기가 봤는데 사씨가 다른 남자랑 잤다고 소문을 낸 거예요. 자, 뒷부분의 줄거리를 보시면요. 사씨가 아들 이나를 낳자 자신의 지위가 불안해진 교씨는 사씨가 자식을 못 낳다가 몰랐어? 적자를 낳아버렸어. 그럼 교씨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 엄청 불안하겠지. 자신의 지위가 불안해진 교씨는 문객 동청이라는 남자와 짜고 친아들 장주를 죽입니다. 너무 무섭지. 그리고 사씨가 그렇게 했다고 모함을 하는 거야. 교씨의 흉계로 집에서 쫓겨난 사씨는, 자, 사씨가 남쪽으로 쫓겨났다는 얘기죠. 사씨 남정기 제목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수월함이라는 곳에서 생활하고요. 한편 유한림은 동청의 모함으로 이 동청이라는 남자랑 또 이게 내연 관계가 돼요. 요 나쁜 여자가. 그래서 동청의 모함으로 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동청은 유한림을 고발한 공으로 지방 관리가 되고요. 자, 근데 결국 나중에 유배에서 풀려난 유한림은 모든 것이 교씨의 흉계임을 깨닫게 되고요. 교씨와 동청을 처벌하게 되죠. 아니 근데 관직이 몰랐는데 어떻게 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씨를 만나 행복하게 잘 산다 이거예요. 자, 모든 일은 반드시 옳은 것으로 돌아간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사필기죠. 착한 사람 벌을 받지 않고 나쁜 사람이 벌 받고 착한 사람은 복 받는다.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런 고전소설의 주제를 나타내주고 있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뭐가 무슨 소설이라고 그랬죠? 가정소설, 돌려서 비판, 풍자, 무슨 나라? 명나라, 전지적, 작가 시점, 처첩, 얘는 일부 다처제, 선악의 대립, 이거 누구요? 뭐, 올리고 인현왕후. 풍간이 뭐였지? 풍자하면서 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왕한테 너 좀 이거 봐라 이거지. 자, 요 스토리가 좀 나와 있고 유교적 가르침에 충실한 인물로 품행이 바르고 타인을 신뢰함. 선해 보이는 착해 보이는 모습인데 속엔 나빠. 서술자의 뭐야? 개입. 서술자가 직접 인물을 평가하는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죠. 쌤 물티슈 있으세요? 네.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